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돈이 시장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은행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빚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시장에 속한 구성원이 되겠죠. 빚을 치면 은행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돈을 신용통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죠. 은행에서 빚을 져야지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 돈이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돈을 무한대로 갖고 있을까요? 계속 갖고 있으면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자유롭게 부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궁금해하던 짱구가 은행에 한번 물어봅니다. 은행아, 니네 돈을 어떻게 만드냐? 중앙은행, 그 한국은행, 거기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건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5%만. 그래? 그럼 나머지는? 통화숭수라는 게 있단다. 강의 잘 들어봐. 예. 보통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돈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앞서 여기서 나왔던 통화숭수라는 개념을 통해 재창조되는데요. 이 통화숭수라는 개념은 이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 첫 강의 때 설명드렸던 화면입니다. 기억하시죠? A와 B가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C, D, E, F, G, H 이렇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주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A와 B는 이제 걱정을 덜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도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현재 가진 돈은 10억입니다. 그리고 C에서 H까지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전체 금액은 50억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들 모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답은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화승수와 관련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치를 좀 달리 했습니다. 은행이 있고요. C에서 H까지 6명이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물론 이 각각의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시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시기는 다 틀리겠죠. 다행스럽게도 동시에 돈을 빌리려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C가 은행을 방문하게 됐고요. 은행에선 가지고 있던 10억을 C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통장에 나의 잔고가 100만 원, 200만 원, 1억씩 있지만 그거를 주머니에 다 들고 다니실 수는 없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돈은 다 통장에 있습니다. 그 통장은 은행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C는 10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당장에 돈을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10억을 다시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10억이 C에게 갔지만 다시 10억이라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쨌든 C는 급할 때 자기 돈 10억을 어딘가에 쓸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은행은 다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D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D도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이도 같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서 은행에선 갖고 있는 10억을 다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통화승수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은행이 10억을 갖고 있지만 C부터 H까지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게 바로 그 통화승수의 원리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은행을 통한 돈의 재창출이, 그러니까 통화승수로 인한 돈의 재창출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산가치, 우리의 집값 등 자산가치를 올리는 거와 어떻게 연관이 돼서 또 엮여서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세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죠. 하지만 돈의 흐름과 그 경제를 얘기를 할 때에는 은행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은행 이렇게 4개 주체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업과 가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군자를 붙여놨습니다. 이 군이라는 의미는 이제 모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기업군에는 그 여러 기업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회사, 건설회사, 또 이들과 같이 그 일을 하는 하청업체 등 수많은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계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회사, 건설회사 혹은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같이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그 4개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인 정부, 은행, 가계, 기업이 있습니다. 은행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줄 수 있고요. 첫째 강의 시간에는 S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돈을 빌렸다가 착공을 못했죠. 이번에는 다른 건설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 10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5채를 짓습니다. 한 채당 원가가 2억이고 분양가는 3억에 책정했습니다. 빌린 돈 10억에 5억은 이 회사가 혼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청업체에게 지급되고 하청업체는 5억을 은행에 넣어 놓겠죠.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이 회사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5억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 은행으로 입금이 되겠죠. 은행에서 10억이 나갔지만 돈은 돌고 돌아 다시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행은 10억을 다시 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은 아파트가 이게 미래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라서 시장에서 금방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이 아파트는 아마 곧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행으로부터 9억을 빌려서 세 채를
통으로 구입합니다. 은행에서 9억이 대출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 9억이 건설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5세대 중 3세대가 그 소유자가 바뀌게 되죠. 나머지 2채도 이미 가계약은 되어 있고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문이 납니다. 건설회사가 받은 9억은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이번에도 은행에서 9억이 나와서 돌고 돌아 다시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른 건설회사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겠구나. 우리도 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9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3채를 짓습니다. 먼저 분양된 아파트의 인기로 땅값은 이미 올라 원가가 한 채당 3억이 됩니다. 당연히 분양가는 4억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빌린 돈 9억 중 5억은 먼저 번과 같이 하청업체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4억은 이 회사의 그 직원들의 임금, 월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이 5억과 4억은 은행으로 돌아오겠죠.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4억이라는 정보가 돌자 먼저 지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 문의가 쇄도합니다. 건설사는 당연히 입이 찢어지겠죠. 이렇게 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 10억은 잘 돌면서 아파트도 짓게 하고 근로자 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잘 합니다. 돈이 잘 돌면 경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승수는 일정한 규모의 돈으로 많은 돈을 재생산하여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만 원이 약 2,300만 원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통화승수가 23배가 된다는 얘긴데요. 방금 전 우리가 보았던 예에서는 10억이 29억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통화승수가 2.9배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통화승수로 인한 돈의 흐름은 매우 크고 복잡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승수로 인해 창출되는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약 95%에 달하니 통화승수를 빼놓고는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승수가 항상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분양한 아파트 5채 중 3채가 팔린 상태에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가 높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먼저 분양한 아파트 잔여 세대도 팔리지 않습니다. 신문에서는 공급 과잉과 분양가 거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나중에 분양한 건설회사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 처리됩니다. 은행 대출금 9억의 빨간 신호가 켜지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되고 분양가 4억에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경매 처리는 되었지만 대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으로 2억 중반에 겨우 낙찰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분양한 아파트 3채를 통으로 구입한 사람도 시세 차익을 내지 못하죠. 더구나 이자를 연체하면서 대출금 9억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자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급속하게 돌고 예금했던 사람들이 몰려가 예금 인출을 요청합니다.
자, 5억을 예금한 사람 4억, 그리고 기업에서 5억을 예금한 기업이 달려가 예금 인출을 요청을 하죠. 합쳐서 14억입니다. 은행은 이 돈을 다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급 불능 사태가 되고 은행 자체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대형 은행이 문제가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은행 지분을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게 되죠. 이 예가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통화승수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승수로 인해 돈의 원활한 순환이 주는 장점과 달리 단점도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원금이 100만 원 있죠. 이 원금이 200만 원, 2배가 되고 이게 또 4배, 8배, 16배 뭐 이렇게까지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 누군가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언젠가는 펑 하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그 역피라미드 구조는 항상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위기가 터지면 이런 구조는 아주 빨리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부실해지고 예금자들이 불안해 은행으로 달려가면 예금을 취급하지 못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통화승수의 개념과 그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무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빚은 은행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금융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간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10년을 주기로 그 큰 금융 쇼크를 경험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IMF 혹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들은 모두 빚의 재생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